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한 74만 원 정도인데 지금도 저평가? 네, 지금도 저평가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또 진출하면서 바뀔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후발주자였으니까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 이제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거 영업이익률 지금 찍히는 것도 재조정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 25%에다가 순이익률 21%인데 PER이 10배예요. 물론 하이닉스 정도 급의 이 갭이 벌어져 있진 않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50% 올라가도 PER 15배입니다. 전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2026년에는 첫 방송이고 이제 김작가TV에서는 두 번째 뵙는데 연초부터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단 4,500 돌파했고 장중에 4,600 한번 찍었다가 살짝 뭐 조정이라 말하기는 웃긴 정도죠. 어쨌든 지금 4,500에서 600 사이에 와 있는데 슈퍼랠리 일단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뭐고 앞으로 강세장 이게 더 지속되는 건가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좀 정부 웬만하면 거스르지 않는 게 좋다.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연준이랑 네. 정부는 거스르지 않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겠다 방향성을 일로 정해버리면은 사실 그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채널이랑도 친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채널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 부익남 TV도 제가 이제 가끔씩 많이 봐요.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아니라. 그래서 가끔 거기도 보면 저도 이제 투자하니까 부동산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부 측에서는 한번 썸네일을 한번 봤던 게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네, 그래서 세금을 엄청 걷겠다라는 그 기조의 영상을 또 한번 봤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이제 다 이제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지만 큰 골자는 야 이거 뭐 한 10억 벌면은 세채 넘어가면 이제 뭐 80% 세금으로 뜯기겠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기조 자체가 하지마 기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아직도 안 했어 기조예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근데 이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대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던 만큼 그렇죠. 해외 주식 팔고 한국 들어오면 뭐 세금 면제도 해주고 예, 세금도 정책도 면제해준다. 펼칠 거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서학개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 이제는 동학개미를 역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으로 투자하는 걸 유도하는 그래서 24시간 매매 이제 가능하게 하고 이제 한국 주식도 이제 문을 좀 많이 열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골자 자체가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성공하든 아니든 간에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그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씩 만져나가면 결국은 되는 거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산정해 놓고 보면 이제 향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자금시장 자체가 증권시장이 조금 더 성숙화되는 제도적인 부분만 만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완료되면 뭐 선진국 지수 편입된 이후에 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막대하게 이제 유입되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받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올해 상장세 이익값도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높아지는 더블 호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이익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유동성도 또 풀리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한국은 유동성 진작부터 풀렸는데 그땐 별로 재미없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이 돈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기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역시 미국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결국 또 이제 미국에서부터 돈 풀기가 본격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돈 풀기가 시작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26년이 저는 전성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조기 긴축 종료했고 이번에 병원연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이제 정책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마두로 대통령 이제 체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사실상 이 누가 막을 소냐 분위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대통령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 하고 깼구나. 싶은 거 다 하는. 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부럽죠. 남의 나라 대통령도 납치해버리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영향력 자체가 25년이랑은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25년은 사실 내가 26년에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세팅을 하는 해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뭐 관세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26년에 이제 좀 좋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25년도에 이제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욕 먹었잖아요. 관세 가지고도. 그렇죠. 그래서 25년도는 사실상 준비 작업을 하는 한 해였다. 근데 이제 사실 관세를 세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세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소득세 감면해 주겠습니다. 왜? 우리는 관세를 걷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방비 더 걷고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증액하겠습니다. 왜? 관세를 걷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올해 봄이 되면은 여러분들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여러분들 세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 25년도 좀 고통받았던 거나 불안했던 부분들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게 됐을 때 소비도 회복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GDP의 이제 3분의 2 대부분이 소비인 만큼 소비 회복을 우리가 불러온다라고 하면 뭐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경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주가 수익 비율, 뭐 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어떤 편이고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경우 뭐 코스피 뭐 5,600, 6,000 도달이 가능하다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네, 얘기도 가부터 있죠.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도 뭐 금융 후진국이다 아직 이런 말씀하신 분도 유명한 분께서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낮추고 깔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속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세계적인 이례적인 이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제도적으로 그게 같이 따라가기가 이 시간차가 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한 이제 고속 성장을 해놓고 나서 제도적인 부분들도 이제 바뀌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가 됐을 뿐 뭐 국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금들 유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제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뭐 세계 시장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5천 시대는 물론 이제 충분히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도약하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증시 상당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올해? 저는 그래도 5천은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왔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솔직히. 10%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얘기할 때는 이게 뭐 될까 너무 머나먼 거 아니라 했는데 너무 가까이 와버려서 네, 그쵸.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코스피 5천 시대가 올까 이제 의심하신 분들도 네. 있었지만 제가 이제 4천 갈 겁니다, 5천 갈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대통령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를 믿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부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디까지 와 있나? 오늘 날짜 오늘 장 마감했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늘 증시에서도 많이 좀 느낀 게 뭐냐면 4,586인데 지금 시점에서 좀 느끼는 게 원래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주에 일주일 동안 흐름이 상승 흐름이면 보통 금요일은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제 안 좋으면 금요일 날 좀 반등한다든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아무래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금요일 좀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을 자주 보이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번 한 주간 증시 흐름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번 주가 새해 첫 주였죠. 그렇죠. 새해 첫 주가 내일 오른 거죠. 그래서 예, 계속 올랐으니까 뭐 목요일자까지 오늘 금요일 촬영일인데 목요일까지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뚫어줬고 뭐 좀 막판에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 오늘 그래서 쭉 떨어뜨려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야, 이거를 그래도 막판에는 올려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쉽사리 그 추세가 꺾이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심선이라고 얘기하는 뭐 21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탈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탈 없이 계속 꾸준하게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종목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증시 1월에
시작되고도 4,200에 4,500까지 단숨에 왔는데 지금 증시를 이끄는 섹터들은 어디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가 지금은 거의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좀 외면했었던 섹터 있잖아요. 잠시 좀 잊고 있었던 이 조방원 작년에 워낙에 셌는데 방산 하늘에서 어느새 신고가가 왔던데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신고가를 쓰는 증시의 조건이 원래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렸던 섹터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고 새로운 섹터들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계속 신고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도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주가 상태 유지해주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대차고로 예, 여기까지 이제 치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비롯한 뭐 조방원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신고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만큼 증시가 신고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졌고 이러한 대기업들 우량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매수세가 끊길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세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최근에는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으면 누가 증시 끌어올리는 거지 1월 초부터? 저는 뭐 기관도 기관이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것도 이제 많이 보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보는데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를 봤을 때 최근에 코스닥은 잘 안 사거든요.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좋다 그래서 다 좋은 줄 아시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집중이 정부 측에서는 뭐 천스닥 시대를 열겠다, 코스닥도 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한국의 중소형주까지는 신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환율 문제도 있었고 불안해가지고 12월까지 많이 팔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부터 이제 꾸준하게 담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들이 흔들릴 때도 잘 흔들리지 않았어요.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외국인들 이제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상황 따라서 환율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기관들이 그래도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게 저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퇴직연금제도 그 401k 제도로 401k 통해서 이게 조직적인 돈이 크게 이제 받쳐주는 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세계적인 이제 뭐 1등 국가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조직적인 큰 돈 그리고 그 국가 단위에서 전 국민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들이 탄탄하게 주식시장을 받쳐주면서 이게 떨어질라 치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떨어질라 치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장기 우상향에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사실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는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앞서서 제가 이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연금적인 부분. 내 퇴직연금을 주식에다가 계속 넣는다고? 이게 예전 그 우리 어르신들 세대 인식으로는 와닿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내 노후를 주식에 맡긴다고? 네.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요즘 세대는 좀 많이 달라졌다. 필수로 보고 있기도 하고 미국처럼 이제 그렇게 투입이 되는 것도 뭐 망설이지 않는 구간이라 뭐 기관이나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탄탄한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좀 출렁했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이 팔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은 지금 중심이 그렇게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양상은 아니에요. 10월 달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10월에 이 주황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가 9월, 10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이때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많이 사셨고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1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사고 계시는 이게 좀 아쉬운 게 9월, 10월에 좀 역행하셨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 역행한다는 얘기죠. 코스피 상승세에 역행에 곧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과 단기 조정 가능성이 아무래도 인버스 ETF 투자를 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버스 같은 상품,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나 혹은 뭐 선물이나 뭐 선물까지는 괜찮은데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에 대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너무 격한지 모르겠는데 상품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좀 저는 영화가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속된 말로 좀 배려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빅쇼트라든지 빅쇼트,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든지 국가부도의 날. 예, 뭐 이런 거에서 하락 베팅해가지고 초대박 인생 역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대중과 반대로 가서 큰 돈을 벌었다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메타포를 많이 던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좀 맞췄을 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멋있잖아요, 사실. 나는 완전 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 맞췄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초고수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운때도 어느 정도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나도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빅셔트의 주인공도 실제로 그걸 맞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거기까지 네, 제가 듣기로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는 그래서 영화 보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생을 하드코어로 몰아넣으시는 행위다. 인버스 투자를 제가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뭐 적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버스 투자라는 게 적절히 이용하면 아주 좋은데 이 리스크를 해칭하는 관점으로 해야지 그걸로 진짜 내가 돈을 완전히 제대로 벌겠다라는 개념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초보 투자자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기도 대형 채널이지만 대중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인버스라든지 하방 베팅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최대치 말한 거죠? 퍼센티지? 네, 뭐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가 최대라고 보시나요? 주식 그래서 10배그 얘기도 들리잖아요. 네. 뭐 30배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일반인이 가능한 수준은 뭐 사실 10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네. 어, 한 10배 정도로 보시네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서는 사실 상방으로 벌 수 있는 영역대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죠. 그렇죠.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하방으로는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라고 보시나요? 하방은 내 원금만큼. 마이너스 100%가 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선물까지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투자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항상 폭락론자, 하락론자는 명성을 얻고 상승론자는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 기저에는 제가 이게 너무 맹목적으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지 내가 이제 폭락론자가 돼서는 제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이 상승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상승론자를 기저에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영역으로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상품을 투자할 때도 내가 주식으로 증시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상승을 통해서. 그런데 중간에 한번 리스크가 터질 수 있으니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적절히 크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인버스를 투자해야지 이걸로 내가 영화처럼 돈을 벌겠다? 이건 대중에게 먹히는 투자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인버스를 적절히 리스크 해칭용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걸로 정말 좀 영화처럼 내가 손흥민, 김연아가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조기 축구회부터 일단은 우승을 해야죠.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시 하락에 베팅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상승에 베팅하는 게 확률도 더 높고 벌 수 있는 크기도 더 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상승에 베팅하자는 건데, 자, 그런데 코스피 4,500 시대가 사실 열렸지만 상승분의 상당수, 정말 뭐 80%의 반도체 두 종목이 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양날의 검과 같은 시장 구조 쏠림 현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말씀하신 뭐 자동차도 올랐고 현대차 그룹, 뭐 조방운도 올랐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한두 달 전만 해도 둘이 합쳐서 시총 1,000조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지금 1,300조, 뭐 1,400 사이 쪽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 그냥 단독으로도 1,000조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사실 이런 분위기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단독으로도 1,0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도 충분히 뭐 1,000조를 못 노려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한 종목이 코스닥 합친 것보다 시총이 크다면서요. 저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는 몰랐었는데. 코스닥이 우리나라 한 5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전일 기준으로 한 550조 정도 되니까 오늘 뭐 조금 떨어졌어도 크게 코스닥과 변동은. 거의 비슷한 코스닥보다 많겠네요. 네, 뭐 사실 지수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 지금도. 74만 원인가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74만 원 정도인데 지금도 저평가? 네, 지금도 저평가라고 봐요. 항상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랑 버는 돈이
기존이랑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네.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작년이 한 40조 정도를 내다봤는데 올해는 70조를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거의 뭐 78조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맥컬인가요? 거기서 하이닉스가 122만까지 갈 수 있다. 삼성전자 24만 원이었나? 네. 좀 그쯤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야, 높게 잡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랑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내후년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좀 꺾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익 구조가 꺾이면 또 주가도 잘 가다가 꺾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57%에 순이익률 46%인데 이게 PER이 7배면 야, 이거 솔직히 뭐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 이거 PER 뭐 한 20, 30배도 그냥 갑니다. 그래도 싸다고 평가해요, 보통. 근데 지금 7배라는 거는 이게 지금 메모리 쪽이 얼마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익률 5%에 예, 잘 나올 때 몇십 년 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때. 예. 우리 뭐 오래된 것 같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던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돈 풀려가지고 엄청 장사 잘 됐잖아요. 네. 그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28%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57%. 그 코로나 팬데믹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갔던 거는 뭐 귀여운 수준인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 됐고 요즘에 메모리 주고 이제 거의 뭐 화폐가 돼버렸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메모리 몇 개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픽카드랑 교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되는 시장이 돼버렸고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 가격들이.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도 새로 맞추기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시점에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었던 컨센서스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또 진출하면서 바뀔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후발주자였으니까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 이제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거 영업이익률 지금 찍히는 것도 재조정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 25%에다가 순이익률 21%인데 PER이 10배예요. 물론 하이닉스 정도 급의 이 갭이 벌어져 있진 않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50% 올라가도 PER 15배입니다. 전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길게 보면 물론 더 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번 파동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그 시기마다 누가 더 가냐 덜 가냐 조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겠지만 결국 두 종목 다 아직 올라갈 만한 갭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